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오늘도 뜨거운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엔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2년이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코앞인데요. 네. 내년 저희 뉴스엔 조금 더 분발해서 좋은 방송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네. 있었는데 대선도 네. 있었고 지선도 있었고 올 초 방송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뉴스에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또 이제 코너인데요. 뜨겁게 또 토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그 2022년 한 해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전대까지 있으면서 정치권이 큰 변화를 이제 맞이했던 한 해였는데 특히 그 여소야대 전국이 이제 펼쳐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여야 정치권이 정쟁으로 이제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올 한 해 가장 그 기억에 남았다 그 이슈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그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대선, 지선 이런 게 제일 큰 이벤트였는데 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떠오른 사건은 내부 총질 문자였습니다. 왜 제가 이게 떠올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 지금 정치가 거의 실종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적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정치라고 하는 건 그렇진 않거든요. 이견을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내 비전이 좀 더 낫다라고 설득을 해서 51%를 가져오면 한번 뭔가를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견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 됐고 이견을 표하는 것도 너무 위험한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 그게 떠올랐습니다. 네. 양보 없는 정쟁 혹은 전쟁으로까지 이제 그 비유가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역시 대선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번에 저희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10년 주기론이 깨진 대선이었기도 했고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청년층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저희 당 역사에서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때 정말 저희가 쇄신을 위해서 어떤 우리 당의 이미지나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아젠다 또 기존에 있었던 것도 발전시킨 이런 모습이 이후에 이제 방금 비대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좀 펌웨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는 그래도 이번에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또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피의 사실 공표 논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이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하니까 민주당은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 법무장관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법무부는 그 체포동의 여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을 한 것이고 증거 없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서 반문을 했는데 자 이거 뭐가 맞는 거죠? 저는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말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당연히 사건의 요지와 지금 여기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이것을 뭐 피의 사실 공표라고 이야기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뭐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사실 얘기 못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조금 달리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녹취의 내용을 어떤 그냥 문서로 이야기하거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 자체를 이제 틀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조금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녹취를 또 공표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거든요. 물론 한동훈 장관께서 뭐 법무가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녹취를 튼다는 행위 자체가 꼭 필요한 행위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변인님이랑 거의 생각이 비슷한데요. 저는 일단 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했나 이번에 어떤 제안 설명이나 혹은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을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안 설명을 할 때
나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역대 이 정도로 심각한 뭐 비리를 본 적은 없다, 라고 말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상세히 설명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그러면 설렁설렁 하자는 것이냐, 혹은 아니면 법무부 해명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 뭐 깜깜이식으로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하자는 것이냐, 이런 표현들은 입법부의 논의를 사실 폄훼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무위원이 왜 굳이 계속 입법부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지, 그게 적절한 모습인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적절했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한 장관이 의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면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이 사안은 민주당에게 불리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민주당 소속 구성원이 비리 혐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계속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안이기 네. 때문에 이것을 키우면 키울수록 여당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지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국무위원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차라리 여당 의원이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달리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로 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으니까 민주당의 반대로, 오히려 이것이 만약에 적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뭐 개인의 비리가 차후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떤 이게 민주당이 가져야 될 책임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더 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저는 이 사안을 개인의 비리가 아닌 민주당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사태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뭔가 싸움을 건다고 표현하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 항상 한동훈 장관에게 싸움을 거는 건 민주당 의원분들이시거든요. 한동훈 장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시거나 네. 이제 그랬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 무엇이 이것을 정쟁으로 보이게 하느냐는 책임 논제를 누구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비리의 실체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네. 건, 저는 사실은 부결되면 국민분들에게 비판은 받겠지만 부결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이미 노웅래 의원은 12월 6일 날 검찰에 자진 출두해가지고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증거인멸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 논의를 만드는 건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임시회만 끝나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월 9일 이후에 그냥 하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인정하면 구속한 채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네. 굳이 지금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번 그 표결에서는 또 그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그리고 이제 각 당에서 몇 명이 투표에 그 참여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무기명 투표를 이제 표결을 했기 때문인데,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법 112조에 근거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무기명 투표가 적절하냐, 이제 그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 편을 편안하게 감쌀 수 있다,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뭐 무기명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될 일이 안 된다거나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21대 국회에서 이미 3명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었습니다. 네. 그때도 무기명이었지만 다 자기 당의 동료들이 결정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무기명이어서 부결을 시켰다기보다 그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더 많았으니까 이렇게 부결되었던 거라, 이게 이제 무기명 문제는 일단 아니다라고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 인사와 관련된 게 그 동료 의원들이 그걸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기명 자체를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인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게 뭐 기명이냐 무기명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결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도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민주당 측에서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꽤 있었는데 결국에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 것이 차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미리 대응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김영이냐 무김영이냐는 뭐 크게 논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8일 그 임시국회가 종료가 된 후 바로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일몰법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좀 사안이 남아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1월 10일에서 12일쯤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 조율 중이고 또 공교롭게도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일몰법과 국정조사를 명분으로 방탄국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맞으려면 일단은 1월 중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기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속이 예정돼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태인데 지금 1월에 임시회를 열자고 하는 주장을 그건 방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구속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임시국회를 열었다고 하면 그런 예를 들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한 상태고 아직 구속까지는 이야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여당에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행위 모든 것을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너무 무리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저 여당은 매번 방탄 이야기만 하는구나라고 되려 지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시국회가 1월 8일에 이제 종료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임시국회 소집을 지금 하는 분위기인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정조사 관련한 게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지금 국정조사가 1월 7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국조가 약간 파행되면서 일정이 좀 미뤄지게 되고 그래서 원래 하기로 했던 것도 지금 국정조사 일정 내에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시회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조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네.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 논의를 통해서 실제로 이번에 좀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뭐 예산안 부결 가결도 늦어졌었고, 그러니까 뭐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뭐 사안이 어때서 방탄을 지금 당장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뭐 보통 대선에 지고 나서는 이제 그 당시 대선 후보셨던 분이 뭐 보통 외유를 잠깐 이제 외국에 잠깐 나가 계신다거나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바로 이제 어떤 지금까지 연고도 없었던 개항에 출마를 하신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이 지키려고 한다,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수를 둔다라는 지금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돼서 너희 혹시 이번에 임시국회 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드는 것이지 이 사안이 지금 어떻고 날짜가 어떻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일문법안이라든가 지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열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 뒤에 어떤 이런 논란이 되지 않는 모양새로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북한 무인기가 이제 침공이 있었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징 보복 확전 각오 이런 이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두고 말폭탄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여권에서는 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 대북 비상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언어 이 두 분은 이번 그 발언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먼저 이번에 그 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외교 상황이었다면 외교적인 수사는 많이 정제돼야 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실제로 북한도 우리나라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보듯이 북한과의 언어라는 것은 정제된 것이 오히려 이 방향이 저는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발이 꾸준히 수년간 그 이전에도 항상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가 강경하게 대응을 했던 정권도 있었고 온건하게 대응했던 정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의 도발이 줄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느낄 만큼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수도 서울의 영공에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침입한 상황에서 이 정도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북한이 보여왔던 모습 특성상 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쟤네는 못하는구나. 결국 이런 식으로 도발이 반복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번에 이 무인기 대응에 대해서는 아쉬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발언과는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좀 엉뚱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을 7시간을 비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막겠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이 부족해서 못 막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막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뜬금없이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 이미 4년 전에 창설되어 있는 부대를 또 창설하겠다고 표현하고, 훈련이 미비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방 TV에도 나오는 훈련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도 틀린 상태로 그런 어떤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위로 더 보내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이제 뭔가 보기에 되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사드 배치되었을 때 사드 기지 근처에 떨어진 무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지금은 최소한 탐지라도 하고 있다. 근데 이러저러한 게 좀 어려워서 격추시키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보완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더 도발을 막기 위해 뭐 위로 더 보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앞에 내용이 전혀 없이 우린 더 열심히 대응하겠다, 북핵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맞는 대답이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제 이태원 참사 그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특히 마약 수사가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강조한 그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검수완박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그 반박이 또 부딪혔는데, 참사 진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또다시 그 정쟁만 되풀이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국조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꼭 마약만이 아니라 이 참사의 성격이 국가가 뭘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뭐 어떤 범죄라든지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그것이 이뤄졌는지 그것을 행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되지만 이것은 성격이 완전 달라요.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왜 행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될 사람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마약 수사와 관련된 어떤 인력을 배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때 교통을 통제해야 될, 인파를 통제해야 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왜 그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를 추적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지금 국수본에서는 사실은 어떤 책임자를 찾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국조에서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지금 위증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행안부에게 서울시가 유가족분들의 명단을 3번이나 보냈는데 행안부 장관은 그 국회에 나와서 그거 없다 이렇게 막 되려 따져 묻고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그런 내용들을 추적해 들어가야 누가 그때 행하지 않았는가를 찾을 수 있어서 저는 어쨌건 좀 중요하게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저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마약 범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5, 6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 소리를 들었던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은커녕 마약 이제 유통의 중간 기제를 넘어서 지금 청소년 마약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마약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인력마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어떤 것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인력이 배치되었을 때 이 인력이 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는 따져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 마약 수사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이제 배치가 되었던 이 경비단의 배치, 그 당시 예비 경비단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던 것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비대가 왜 적절하게 투입이 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마약 범죄가 지금 많은 국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이니만큼 기존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약 범죄만큼은 좀 안전한 국가다. 이런 국가에서 이제 위험한 국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동에 대처해서 잡지 못한다면 이미 늦은 걸 더 늦고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런 정쟁 때문에 마약 수사가 막히고 이런 지금 일선에서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분들이 위축될까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런 점을 감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 뉴스엔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이슈 하나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됐었던 일명 빌라왕 사건이 터지고서 그 전세 사기가 속출을 하고 또 세입자들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 피해자들 중에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안인데요. 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무엇이고 또 이런 전세 피해자들이 앞으로 또 나오지 않도록 어떤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변인. 이게 사실 굉장히 길게 얘기해야 될 그렇죠. 사안인데 간단하게라면 이게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 뭐냐면 사기에는 내가 조심하면 안 걸릴 수 있는 사기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가 나에게 치려고 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 사기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법리로는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사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이 사람이 자기가 세입자의 권리로서 뗄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깨끗해도 그게에서 볼 수 없는 자료에서 있었던 금액들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법안이 바뀌어서 뭐 이 이제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조회할 수가 있게 되어서 네. 앞으로는 이제 대응 방법이 생겼는데 이제 개정된다고. 그 전에는 정말 대응 방법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이 법이라는 것이 항상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 발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반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가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정책이 필요한 건 이미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책보다는 이런 사기에 대처하는 정책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돼야 되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구조는 남아 있는데 국세 같은 게 사실은 그 빌라가 이제 경매되었을 때 최우선 채권이 되거든요. 근데 그 국세라고 하는 거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상황이랑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그 집주인이 국세를 안 내면 그게 또 우선적으로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가 정책적으로 하나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더는 되게 이 어떤 전세 사기의 수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랑 이게 팀을 이뤄서 처음에 매매 가격부터 부풀려서 대출을 받게 한다던가 아니면 보증보험이 되니까 안전하다고 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잘 공유될 수 있게 어떤 국가가 또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입자들이 세입 상황에서 집주인의 그 체납 내역을 이제 공개해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좀 그 기간 동안에도 확인을 해보는 게 일단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청년 맛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피의사실 공표 논란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확전 발언 공방까지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고요. 신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